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건 항상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다니는 투자를 하는 거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큰일이라 이럴 때 사면 무조건 성공했거든요. 과거 보면. 오늘 모신 분은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전 부사장이셨고요. 지금 숭실대학교 교수이신 서준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7월 달이었죠. 예,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세계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건전한 네네네. 경제의 그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근데 우리는 뭐 생각보다 빠른 건 아니잖아요. 작년 우리는 이미 연말부터 왔죠. 네, 연말부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진짜 은연중에 저부터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한국의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이 아닌 거예요. 네.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야 그게 금리 인상이고 한국 거는 그냥 지역적인 문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아예 머릿속에서 금리 인상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채권 시장 난리 났거든요. 그래요? 예, 채권 금리 막 오르면서 제 후배들 지금 막 머리 싸매고 뭐 앓고 그러고 있어요. 하긴 뭐 원래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예. 채권 쪽 아주 그냥 네네. 한국에서 가장 독보적인 분이셨으니까. 네. 근데 채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금리가 얘기인가요? 오르고 금리가. 있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 약세죠. 지금 그렇죠. 초약세라고 보시면 돼요. 한때 그 1% 수준에 있던 그 국채 그 10년물 금리가 지금 2.5% 수준까지 꽤 많이 오른 거죠. 그렇게 오니까 거의 패닉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채권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금리 인상이 되면은 기존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본다. 특히 장기채를 가지고 있을수록. 장기채 손해를 많이 보죠. 왜냐하면 10년물이라면 1%가 금리 오르면 저는 2%에 샀는데 다른 3%로 금리가 1% 오르잖아요.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럼 매년 1%씩. 매년 1%씩 10년이면 10년이면 10%. 예, 10% 손실을 보는 거죠. 채권에서 10% 손실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하다는 건데 자산인데.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게 이제 한국이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에서도 연준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미국의 국채 시장 혹은 전 세계의 그런 국채와 관련한 시장이 또 이런 뭐 변동을 겪겠네요, 혼란을. 네, 미국도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뭐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그래도 지금 상승세, 약세 시장을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이 제가 이제 작년 겨울에 말씀을 처음 드리면서 미국 금리를 좀 봐야 된다 드리면서 이거를 시작을 안 하면 오히려 시작을 빨리 안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큰 충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미리 시작을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 주식 시장이나 실물 경제 시장에는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저는 상당히 마음이 조금 편한 편입니다. 금리 인상 자체가 좀 빠르게 사람들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점진적으로 빨리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대비할 수가 있고 각 경제 주체들이 테이퍼링 이제 11월 다음 한 2, 3주 후 그 연준에서 이제 뭔가 스케줄이 나오지 않겠냐 이게 이제 시장의 그렇죠. 컨센서스인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 참여한 분들은 겁나는 거예요. 이게 또 한 번에 급락이 올까 봐. 그렇죠. 근데 또 요즘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의견들은 이미 충분히 면역이 돼서 오히려 그게 상승의 신호가 될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이거 거품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금리 인상이 아니고 한꺼번에 돈을 갑자기 뭐든 갑작스럽게 하는 그런 게 위험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서서히 천천히 하겠다는 그런 거니까 그 경제 상황에 맞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 이게 악재가 되게 어렵다.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 쪽을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늦추고 있다면 불안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연준 이렇게 좀 빠르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이러한 금리 인상이 됐든 테이퍼링이 이제 빨라지는 것 자체. 근데 인플레이션에는 악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생겨나는 악재가 아니고요. 이미 있었던 지금 우리가 잠재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악재고요. 거기 이 잠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악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그 테이퍼링 이런 거를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는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은 과거에 뭐 1% 금리 그 물가 상승이 1% 되고 2% 되고 뭐 이 정도가 무슨 인플레이션이냐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인플레이션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꼭 소비해야 되는 그 상품들, 물건들의 그 부담, 가격 부담이 커지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커지면 그게 커지면 내가 다른 거를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니까 그 잠재 수요, 유효 수요를 줄여주니까 그게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제가 부동산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이 내가 나의 소득을 지출하고 남는 돈으로 다른 걸 소비하기에는 경제가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게 주식 시장을 뭐 위협이 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국채금리,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데 그러한 이유로 흔들릴 때 내가 좀 불안해해가지고 팔거나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악재만은 아니거든요. 호재거든요. 인플레이션의 뜻은 또 상품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주식, 기업, 그죠? 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좋은 면도 있는 거거든요. 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거지만은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악재만은 아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인플레이션은 최근 몇 년간 일어났고 이제 이게 치유되는 과정이다. 금리 상승을 통해서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과 동반하는 금리 수준이 오르는 건 뭐 필연적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자금들이 서서히 좀 그 이때까지 돈의 힘으로 크게 거품이 있던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네.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큰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변동성이 있어서 뭔가 주가가 급락하거나 할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장이요. 시장이 요새 참 재미가 없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해주고 이제 지금은 안 팔기만을 바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대형주가 좀 움직일 텐데 대부분 올 초 주린이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들어와서 우량주 중심, 수출주, 대형주 중심으로 샀는데 쭉 빠졌단 말이죠. 작년 하반기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좀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는데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달러 강세 추이다. 환율이 참 약세 어떻게 보면 저는 한 1,100원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펀더멘탈이나 그 거시 경제를 봤을 때 우리나라 환율은 좀 강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역 수지 흑자 추이를 보고 외환 보유고 추이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지금 환율이 1,200원 수준 가까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도움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그거 처음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계속 그러면 외환 보유고 계속 높아갈 거고 무역 수지도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근데 참 이상하게 뉴스 검색하니까 사실은 이 정도 무역 수지 수준이면 축제 분위기여야 되는데 좀 언론에는 참 이런 게 잘 안 알려져 있던데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정도는 상당히 괜찮고 이런 수준이 계속 지속될 거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환율은 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의 환율은 사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좀 약간 우리한테 유리한
환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오히려 그게 좋다. 예, 그런 생각도 그러나 합니다. 그게 예. 그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들은 반대로 지금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환율 때문에 겁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예상하고 전망하고 그 동시에 그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환율의 상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 그 트레이더들은 그게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환율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환율이 원인이 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장기 투자로 사야 되죠. 예.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참 환율이라는 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수입업체에게는 독이지만 이렇게 저기 하면 뭐 수출하는 업체들은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 나라의 아주 우호적인 이러한 환율 환경 이거를 경쟁국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환율 한번 1280원 가니까 그 미국에서 먼저 오라 해서 스와핑 맺으면서 환율을 추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빠져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감시 대상이 아닌 그냥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약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원래 미국에서는 이런 그 불공정 무역 국가 리스트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대해 환율 조작국에 대한 뭐 이런 리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거기 한국이 사실은 걸린다고 하던데. 항상 그 와치 리스트에는 있죠. 항상 이렇게 감시 대상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환율을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미국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인위적인 건 아니니까. 인위적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약간 금융시장 문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이 전 세계 선진국 지수에 있지 않고 이머징 마켓 지수에 있다는 거. 뭐 이런 부분. 약간 이런 이미 경제는 선진국인데 금융 쪽은 우리가 그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우리 환율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환율이 떨어지고 올라가고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말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주식 투자 환율 가지고 판단을 해라. 시장을 예측하고 하락할지 올라갈지. 그런가요? 그렇게 뭐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외국인이 팔면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요. 약해지고. 외국인이 사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면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 외국인이 사면 환율이 강해지고 약간 그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가니까 주식을 팔고 있으니까 환율은 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겠죠. 예, 그래서 그 환율이 먼저가 아니고요. 이거는 주식이 문제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관점이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 왜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달러가 강하다는 건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머징에 있는 자금들, 외국인 자금들이 다 미국 쪽으로 빠져갈 것이다. 계속 이 이머징 국가의 자산을 팔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 항상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식시장 계속 투자할 만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좀 부각이 돼서 더 주가가 빠진다면,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다시 좀 매수를 하는 그 기회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계속 제가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들고 간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왔었는데 뭐 코로나 때는 당연히 뭐 100% 110%였지만은 지난번에 3개월 전에는 제가 한 80% 정도로 재산의 80% 정도로 주식을 비중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가 이제 주가가 한 3,300 정도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아주면 저는 이제 매수를 좀 더 하려는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2,900선에서 2,900. 그러니까 2,900선에 사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금융주였잖아요. 금융주는 올해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빠지면 살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안 빠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살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때 빠졌을 때 최근에 뭐 3,000포인트, 2,900포인트 이렇게 갔을 때는 기본에 있던 금융주를 늘리지는 못하고 다른 배당주나 이런 것 중에서 좀 하락 많이 되는 거 이런 거 조금씩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이번 장에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추가적으로 매입하면서 한 85%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늘리긴 했었는데 주가가 예를 들면 저는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건데 이 정도 이렇게 맛있는 거 항상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햄버거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난 좋은 거다. 가격이 떨어지면 난 계속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 얘기처럼 뭐 어떤 그런 외생 변수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가격은 흔들리지만은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건 항상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예. 사실 우리 서 교수님은 이제 가치 투자의 아주 대명사이신 분이신데 한국에서 3개월 전에 그 금융주 얘기하셨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이게 답답하게 무슨 금융주냐 지금 시점에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금융주 섹터만 정말 계속 올라온 이 그래프가 나왔단 말이죠. 쌌으니까요. 가장 쌌으니까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때 그 무슨 의미셨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 다시 2,900선 찍었고 이제 올라와서 두 번이나 바닥 확인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급락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이런 분도 있고 아직은 돈을 좀 조심해야 된다. 공격적이 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여전히 저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삼성전자 좀 비싸다 했는데 최근 다른 이제 유튜브에서는 7만 원에서는 그래도 보유하시자 여기서는 손절하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제 가치 계산에 의해서 그 정도 7만 원 정도면 이제 보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더 빠져야 매수는 좀 더 빠져야 하는 거지만 지금 보유는 할 수 있는 정도 가격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좀 가격 높을 때 좀 안 좋게 봤잖아요. 비싸다 좀 이런 얘기를 그러셨었죠. 자꾸 하니까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그 대만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반도체 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싸다. 그런데도 왜 비싸다고 그러냐라는 그런 좀 불만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거는 사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너무 싸요.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시장들이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도 외국 그 해외 기준으로 보면 싼데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도 우리 국내 주식들과 비교를 해서 지금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높아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좀 핸디캡들이 좀 사라져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 주식 시장의 핸디캡이 지난번에 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이제 부동산 쪽에 치우치는 그 자산 배분, 부동산 치우치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요즘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주식 시장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작년이나 이렇게 좋아진 이유 중에 저는 하나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드리고 싶은 게 아주 명품 핸드백이 맞아요. 좋은 기업이죠. 명품 기업이죠. 예, 명품 기업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어요. 예, 백화점에서 팔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거래소가 전 세계 시장 안에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재래시장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그 주식 투자자, 우리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고 이런데 도움이 되고 그 부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해서 기업이 잘 되면 국민들의 부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순효과를 미국처럼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지금 그 우리나라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이 주식 그 시스템 이쪽을 상당히 개선을 좀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런 미국에 가서 그렇게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차기 정부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쪽에 좀 손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어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그 말씀하셨죠. 그 네. 우리 증권거래소를 좀 민영화해야 된다. 민영화하고 합종 연행하고 근데 다국적 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낙후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주가가 네네. 저평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인지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거래소라는 건 다 그냥 상장하고 그 거래가 뭐 시스템에 의해서 거래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래시장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그리고 거래소 시장들이 뭐 이렇게 있는 거기에 대한 거기에 레putation 그리고 거기에 몰려 들어오는 자금의 양 그리고 그게 확장성 전 세계 시장에서의 확장성 이런 게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만 반도체 팔면 안 되듯이 안 되고 전 세계에 반도체를 파는 것처럼 우리 그 한국 거래소도 다국적 기업이 돼서 하여튼 그 레pu테이션을 높이고 그리고 사실은 다른 그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간에 서로 교차 지분 교환 같은 걸 해가지고요. 거래소끼리? 거래소가 더 이상 이거는 한국만의 거래소가 아닌 세계 속의 거래소가 되면 그 외국 사람들이 외국 그 투자 자금들이 그 접근성이 좋아지죠. 자금들이 접근성이 좋아지죠. 그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에는 쿠팡이 상장되면 돈이 몰려가서 그 가격에 상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금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자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소비자들을 늘려야 되고 한국거래소는 그런 자금의 유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거를 민영화가 되어서 해야 되지 그냥 통제하고 컨트롤을 하고 지금 거의 우리나라는 그 약간 국영화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한치금융이죠. 그래서 이거 좀 벗어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영화가 돼서 그리고 이제 이걸 상장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도 지분을 갖게 되면은 여기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 홍보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심이 커지고 뭐 더 좋은 기업들도 이쪽에서 상장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다 자연히 돈은 또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백화점 그 백화점 가서 이번에 쇼핑해야지. 그 백화점 레pu테이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참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가 기억에 뉴스에서도 되게 시끌벅적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민영화에 대한. 근데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인가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 조금 한국거래소나 정권금융 같은 이런 그 시스템 어떻게 보면 주주들은 다 그 민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컨트롤을 하고 싶은 어떤 저는 일부 그 관료, 행정 쪽에 편의상 뭐 그런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진짜 그 말씀이 딱 맞네요. 명품을 재래시장에서 팔면은 제값을 못 받죠.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번 기회에 좀 우리 전반적으로 금융에 대한 어떤 개혁 같은 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이머징, MSCI 이머징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제 그거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용꼬리가 될 것이냐,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이거 선진국 지수가 되면 당장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환율이 우리도 일본처럼 돼버리면 일본처럼 세계 위기가 왔을 때 우리 환율까지 강해져 버려. 선진국 지수는 약해지지 않고 그러면 조금 그때가 우리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 위기를 벗어나는 환율 차익으로 인한 기업들의 이익 극대화로 위기를 벗어나는 힘이 되는데 그럴 때는 또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군요. 또 그렇죠. 제가 그 장점이 이머징 마켓 지수에 들어가 있는 장점이 그거라고 했죠. 세계가 경제가 안 좋을 때 우리는 환율이 올라가서 오히려 덕을 볼 수 있다. 오아시스가 된다. 그렇게. 참
어렵네요. 이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 5년 뒤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증권거래소라도 우리 민영화를 하자. 네, 그거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정치권이나 행정. 네, 행정 쪽, 예. 관련 부서에서도 이제 고민을 좀 하겠죠. 네. 금방 말씀하신 삼성전자.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인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정말 네, 8만 원대, 평균 한 8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9만 원대도 물론 있지만 이런 분들 이제 기다리면은 물론 언젠가는 내가 산 가격 이상은 오겠지라는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문제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지금 막 돈을 벌고 있거든요. 카카오로 돈을 벌고 네이버로 돈 벌고 2차 전지 소재주로 돈 벌고. 근데 나는 손에 난 파란불 계좌를 보면서 있자니 속이 터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어떻게 이 마인드 컨트롤 혹은 멘탈 관리를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나요? 네. 조금 그 포트폴리오를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은 이제 보유지만은 지금 근데 또 사람마다 다 이게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좀 일부 친구들한테는 좀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 또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한국 거래소 문제까지 막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올인을 하신 분들, 올인을 하신 분들은 저는 조금 이거를 비중을 조금 일단 줄이고 다른 포트폴리오, 다른 주식들, 괜찮은 주식들도 같이 한번 들고 가보시라. 지금 시점에서. 근데 너무 저는 항상 내한테 위기가 왔을 때 내 포트폴리오를 급격하게 조정하지 않는다가 이제 제 철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삼성전자와 또 요걸 비교해보고 이런 기업하고도 비교해봐서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 쪽으로는 조금씩 비중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가격이 뭐 가치로 봐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뭐 이제 적정 가치 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배당이 괜찮아요. 삼성전자 배당이 지금 4%가 넘거든요. 그 5% 정도 배당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배당을 계속 늘릴 것 같아요. 늘릴 것 같고 비록 그 순자산 가치보다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지만은 이런 배당에 대한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리면 그냥 한 4~5% 정도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 어차피 처음에 그 많은 분들이 10만 원에 들어갈 때는 나 장기 투자할 거야라고 들어가셨다가 지금 되니까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러시잖아요. 네, 장기 투자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배당 받고 그리고 가치가 계속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그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은 그게 속도가 어떻게 됐든 가치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거니까 저는 장기 투자하는 건데 너무 답답할 경우에는 조금씩 다른 주식들로 조금씩은 교체를 해서 같이 지켜보고 또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주식 그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런 걸 생각한 거죠. 아주 작지만 점진적인 상승. 그럼 나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돼. 이게 설마 이렇게 되고 앞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보니까 막 파란불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도 버텨야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현대차 뭐 무슨 철강주 그러니까 대다수의 무슨 그 우량주 한국의 대형 우량주들 이거 산 분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고점에서. 그래서 좀 이번 기회로 이런 말 하면 참 또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이번에 이걸 좋은 경험, 좋은 레슨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항상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주식 투자의 성공 지름길이다. 싸게 사는 거. 지금 비싸냐 싸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 싸게 산 사람들은 항상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는 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실패는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비싸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홀드를 하시면서 다음에 추가로 계속 주식 이것만 더 비중을 아마 늘으셔야 될 거예요. 저만큼 가지고 있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비중을 저는 늘리는 게 맞고. 더 우리 소위 물타기 한다 혹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다 이런 의미로 더 추가적으로 살 평단을 때는 낮추는 제대로 계산해서 싼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기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예전에 그 계산하는 법은 한번 이제 설명을 두어 번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건 뭐 다른 영상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확 내가 어떤 비중을 상당히 크게 들어가서 이렇게 물렸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팔아서 다른 거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손해가 마이너스 15%인데 마이너스 20%인데 이걸 어떻게 팔어? 그러면 못 파는 거지. 그러면 그거부터 해보시죠. 지금 삼성전자 10% 손해 봤어. 네. 그러면 이거 조금 파시고 한꺼번에 다 파시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 파시고 20% 빠진 걸 사세요. 더 많이 빠진 거를. 더 많이 빠진 거. 더 많이 빠진 것 중에 또 좋은 거, 괜찮은 대형 배당도 많이 주고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로 바꾸고. 그러면 이거 샀었으면 나는 20% 빠졌을 건데.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한번. 내가 20% 빠졌으면은 한 25%, 30% 빠진 빠진 거. 철강주나 조선주 쪽에서 찾고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심리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대형 우량주에 대부분 물려 있다 보니까 요즘 거래량이 10조 밑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그냥 계좌 덮어버리고 신경을 안 쓰는 거라.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겨울잠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번에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은 엄청나거든요. 중소형주가 유리했죠. 그러니까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우량주 중심, 대형주 중심 이게 아니라 중소형주 가볍게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투자 방식에 대한 그리고 주식에 대한 이 선택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 생각을 이렇게 바르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투자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중국집의 요리사다. 나는 내가 만들 줄 아는 거는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탕수육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를 나는 내가 잘하는 건 이거고 이것 때문에 손님이 와서 먹어주면 돈을 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요즘은 뭐 이 요리가 유행이야. 이게 정말 좋아. 그쪽에서 돈이 뭐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짜장면 만든 걸 그만두고 갑자기 뭐 스파게티를 만든다든지 뭐 프렌치 레스토랑을 연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처럼 일단은 자기한테 맞고 자기한테 자신 있는 어떤 한 투자군이 있으면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계속 좀 지켜보면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투자를 하는 거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일부 나의 이 양식장 안에 있는 일부 주식들을 그래서 자기의 양식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좀 이런 쪽은 많이 오랫동안 지켜봤고 관심 있는 종목들이고 잘 아는 종목들을 군을 좀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걸 계속 공부하고 계속 투자를 하면서 그 안에서 교체를 하고 이런 좀 약간 이런 식이 그 확률이 높은 그런 투자지. 제가 이렇게 이걸 하다가 갑자기 저게 좋더라 그러면 또 이거 버리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량주나 그 좀 큰 종목 이런 쪽을 하다가 최근에 안 좋다 하더라도 좀 그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먼저 모색하는 같은 대형주, 같은 우량주 안에서. 왜냐하면 또 이쪽은 제가 해본 적이 없는 또 새로운 또 도전을 하는 여기서 실패하면 또 저기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좀 해결을 모색하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고 이 안에서의 그 어떤 리밸런싱 이런 거를 조금씩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걸 넓혀가는 거죠. 조금씩 이걸 확
하고 확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내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그래서 아까 조금 팔아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런 거를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 보시라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 그럼 반도체에서 무슨 예. 자동차, 뭐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 뭐 포스코 이런 식으로 예. 이 대형주, 우량주 중심의 상위권 중심으로 네네네. 이런 식으로. 예. 좀, 근데 이제 예. 요즘 저 뭐죠? 그 메타버스가 유행이야.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주가 급등하고 있어. 계속 가. 네. 수급이 몰리고 있어. 네. 이러면 다 가만히 지켜보는데 막 저 계속 오르거든. 또 오를 것 같거든. 네. 그 간단 말이죠. 인기주에.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물리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절대로 안 보죠. 저는 짜장면 잘 만드는 사람인데 갑자기 요즘은 뭐 비타민만 먹으면 배가 불러서 안 먹어도 돼 이런 게 개발이야. 그렇다고 제가 그걸 그 시장에 끼어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내 계좌는 파랗거나 그대로인데 저 옆에서는 자꾸 그렇게 돈 버는 거 보면은 네. 배가 아프기도 하고 막 조바심이 나잖아요. 나는 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럴 때 이 심리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죠?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기의 투자, 제가 항상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은 돈을 잃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 원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너무 막 깊숙하고 복잡한 공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공부는 해서 그런 원칙을 만들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지금까지 하신 투자가 나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기회가 많고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해야 되고 저는 과거에 위기를 겪을 때 그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첫째는 어떻게 보면 제 포트폴리오가 항상 좋은 적은 아니었거든요. 나쁠 때는 그런 다른 분들의 책 같은 걸 읽으면서 주로 저는 앙드레 코스텔라니 책을 참 많이 보면서 위안을 얻었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과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지금 나는 나름 공부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안 좋아.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그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점검을 해보고 그런 것들과 다르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계속 견디고 가보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는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막 갑자기 확 없애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아니고요. 이거를 공부를 하시면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정말 공부를 하면 이런 포트폴리오가 맞는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그쪽으로 조금씩 바꾸어가면, 바꿔가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좀 돌리는 거.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되신 분은 어떤 책이나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계속 알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주의 깊게 듣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되시면 저는 시간 당장 너무 우리가 조바심 때문에 그러죠. 빨리 벌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조상이 쑥과 마늘을 먹고 버틴 분이 우리 조상이 호랑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매 민족이에요. 네, 고매 민족인데 주위 분들 보면 우리가 조상이 호랑인가? 급하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쑥과 마늘을 먹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참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그 주식에 대한 어떤 정말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 신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그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거 괜찮아 라지고 하지만 네. 막연한 괜찮음이지 네. 디테일하게 이게 왜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방법을 알게 되면 주식 투자 지금 재산의 몇 프로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30% 이상 정도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쪽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30% 이상은 주식으로 가져간다가 맞고,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게 10%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 이하, 10%에서 손해를 좀 봤을 뿐이야. 20% 내가 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늘리는 데서는 내가 성공을 할 거야. 나중에 30%의 자산에서는 계속 이길 수 있는 법을 이제 공부하셔야죠. 네. 지금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제 다시 그동안 좀 소외받던 그리고 좀 타격을 받았던 그 회사, 기업들의 주식이 이제 다시 막 성장하잖아요. 뭐 여행이 됐든 항공이 됐든 뭐 소비주가 됐든 화장품주가 됐든 네네. 호텔주가 됐든 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고 그쪽에다 투자하는 네.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 제 투자 원칙 중 하나가 사이클을 타는,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 주식은 잘 하지 않는 거거든요. 미래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예를 들어서 여행주다.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좋아질 거지만은 그게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부터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공주든 뭐든 지금 무조건 그냥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 앞으로 좋아진다고 치지만은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익을 어느 정도 얻을 건데 라는 거. 그러면 미래의 이익을 추정하려면 코로나 전에 이익 정도를 한번 놓고 보는 거죠. 코로나 전에 이익 정도는 낼 것 같아. 그러면 이 정도의 이익이 지금 가격과 비교했을 때, 이 가격 비교했을 때 좋으냐 나쁘냐, 비싸냐 싸냐를,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판단을 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판단하는 공부, 예. 어떻게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지금 저뿐만 아니고 다른 가치 투자자들이 그런 방법들을 계속 그 책으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뭐 간단하진 않지만은 막 정말 그 학문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지식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사람의 경제력을 분석할 때 이 사람 월급이 얼마 나올 것이냐, 얼마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이냐,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자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주식 투자에 접근을 하시면 매출과 수익과 이런 것들. 저는 수익하고 자산 가치 지금 내 재산이 얼마 있냐, 그리고 나는 앞으로 연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재력은 그 두 개로 다 판단할 수 있다 보거든요. 예, 그 정도만 저는 파악하시면 된다. 네.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때 보통 이제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증권가 이런 어떤 조언을 이제 많이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네. 근데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올 여름에 이제 자동차주가 이제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런 예측을 모든 그 증권사가 다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이후로 쭉 빠졌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반도체 쇼티지 문제, 자동차 반도체.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믿고 이제 샀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불과 한두 달 후에 일어날 일도 예측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전망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이 정보, 이 기관들의 이 정보를 어떻게 믿거나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투자할 때? 어느 만큼? 그런 분들에게 대한 시장 전망, 시장 전망, 그리고 기업의 수익 전망, 어떤 그런 사이클이 있는 종목, 경기가 좋아진다, 턴어라운드를 한다, 이런 전망에 대한 부분은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기를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은 그냥 저는 빵이에요. 아, 네, 참고하는 수준이 빵이고, 그거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거는 그 맞출 가능성이 30% 미만이에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저는 30% 미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필립 피셔라고 워렌 버핏의 스승이거든요. 필립 피셔는 10% 미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전망을 하는 거에 저는 그 맞출 확률이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주장이 틀릴 가능성이 더 많더라고요. 예. 논리가 이렇게 딱 앞뒤가 그렇죠. 맞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틀릴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은 좀 그쪽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지. 아, 시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리뷰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아는 그런 정보로 활용해야지 내가 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판단 기준으로서는 절대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치 투자자들은 그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거든요. 오히려 판단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싸다. 싸냐 비싸냐. 얘 가치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 싸면 사고 비싸면 판다. 그거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하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바탕에서는 그러한 어떤 전망에 대한 정보보다는 네. 그러면 그냥 어떤 정보를 우리가 그 투자하는데 이렇게 좀 지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다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고 이런 거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게 또 전망을 맞았어요. 전망이 맞으면 그 전망대로 주가가 움직이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프를 쭉 그려보시고요.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시고 신문 기사에 그 언론에서 앞으로 반도체가 호황이다. 정말 좋다. 경기 이럴 때 하고 지금 반도체 경기 너무 나쁘다. 이제 앞으로 큰일 났다. 이럴 때 하고 앞으로 큰일이라 이럴 때 사면 무조건 성공했거든요. 과거 보면. 앞으로 장밋빛 이러면 그때 산 사람들은 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격이 높거든요. 올 초가 그랬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전망들이 맞는 경우도 많았어요.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경기가 그다음부터는 막 좋아가지고 뭐 6개월 뒤에는 최고 실적치 보이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는 거죠. 네. 최고 실적치를 달성할 때 주가는 빠지고 있는 경우도 삼성전자는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전망 맞출 확률도 낮고 전망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주가가 같이 갈 가능성도 좀 낮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GDP 성장률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GDP 성장률 과거 10년 동안 보시면 1%, 2%, 1%, 2% 저성장이죠. 그렇죠. 예. 그걸 미리 알았다고 치면 주식 투자 도저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장은 엄청 계속 올라왔죠. 4-5배 올랐죠. 예. 그래서 그런 경제 전망치가 전망도 하지 말고 그리고 전망한 것도 그거 주식하고는 다르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큰 틀의 움직임.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경제 성장이 아직 이제 이 정도면 주식에 악재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 토질이 되고 있는지 정도 체크. 이 정도면 정말 이 주식 시스템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좀 약간 큰 틀에서의 그 지표나 어떤 그 정보는 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너무 작은 뉴스들이 뭐 2차 전지라면 2차 전지 뭐 누가 선정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작은 뉴스들이 막 난무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GDP도 잘 안 봐요. GDP는 오히려 좀 그 판단에 좀 그렇게 도움을 안 준다 생각하고 있고 물가 지수도 잘 안 보고요. 제가 요즘 보는 거는 너무 언론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좀 그릇된 해석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이 아직도 제대로 된 토양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신용 등급사들, 그러니까 무디스나 그 S&P 뭐 이런 쪽에서의 리포트,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때문에 뭐 굉장히 안 좋게, 그렇죠. 국가 부채가 안 좋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또 뭐 이러는데 그 신용 등급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 신용 등급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AA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보다 신용 등급이 좋은 그런 국가가 몇 개 없어요. 지금은 일본보다도 우리가 2단계 위에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한 저는 판단 기준이거든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그 집회를 못 하고 있지만은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나오는 그 국가 경쟁력 같은 거.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지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는데 그 기업을 하는 여건이 어느 정도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IMF 리포트. IMF 리포트가 전 세계 각 나라별로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의 위치, 한국의 지금 방향,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토양 위에 있다라는 정도는 이제 점검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너무 작은 뉴스, 너무 그냥 종목에 대한 뉴스, 짧은 뉴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히려 좀 무시하는 게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노이즈를 그런 식으로 제거하고 큰 거시적인 이 나라의 경제 성장, 객관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정도니까 우리나라 주식 좀 들고 가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저도 아마 주식 비중을 내리겠죠. 우리가 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략의 약자가 생략하다의 약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전략은 사실은 막 여러 가지를 가지고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을 다 생략하는 과정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없애버리고 중요한 그 본질만 남겨서 그걸로 가는 그게 전략이니까 좀 오히려 간단하고 오히려 알기 쉬운 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깊이 이게 좀 새겨 들으셔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 요즘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감정의 기복이 하루 저녁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게. 뭐 중국발 막 뉴스, 뭐 저쪽발 뉴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발 뉴스, 공동부유 같은 거. 그렇죠. 뭐 공동부유, 그다음에 전력난, 무슨 호주 석탄 문제, 뭐 그래서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질 것 같다. 이것도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상황을 제가 보는 거랑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보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생략하는 거, 필요 없는 거 생략하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를 남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력난 그리고 헝다 문제 헝가 문제 중에서 이렇게 쳐버려야 되는 그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냐,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냐, 아니면 일시적인 문제냐라고 접근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중국의 전력난이 구조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보고 있고, 지난번에 코로나 위기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항상 구조적인 문제냐 그렇지 않은 문제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변화들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문제는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너무 쳐다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게임 규제, 뭐 사교육 규제 이런 거 다 의미 없고. 그렇죠. 그런 거는 저는 의미 없고 이 공동부유 정책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하고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이거는 조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시나요? 저는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전 투자자의 입장이에요. 네. 저는 투자자잖아요. 주식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인데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반응은 어떻겠냐면은 시장에서 반응이 공동부유? 그러면 기업가 정신은 퇴색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부를 이제 좀 나눠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산주의 이런 어떤 의미가 와닿으니까 그렇게 하고 투자자들의 몫이 엄한 대로 이렇게 다 뿌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어떤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평균화가 돼가는 작업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야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동부유라는 건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지금 지켜봤나 하면 중국의 저는 직접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한국 주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상황은 항상 꺼림칙했어요. 제가 기본적인 이 토지를 본다, 지금 좋은 토지이냐 이걸 본다는 데 있어서 중국 문제가 저는 앞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문제였고요. 거품 문제죠. 그렇죠. 부동산 거품은 항상 세계 경제 위기 전에는 부동산 거품이 있었다. 근데 중국이 저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우리나라한테도 엄청난 좀 영향이 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빈익빈 부익부 문제는 너무 부가 이제 너무 집중되는 거.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 지금 연봉이 1,000만 원 안 되는 사람이 10억이 되나? 뭐 그런 식으로. 중국은 너무 이게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경제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심한 거는. 왜냐하면 돈 100만 원이라는 돈이 10사람한테 나눠지면 빵을 10개 살 수 있지만은 그 100만 원 돈이 한 사람한테만 가버리면 빵은 그 사람 하나만 먹잖아요. 그렇죠. 빵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마오따이 수요는 늘어날 수 있지만은 빵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생필품이나 일반적인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거에 소비는 늘어나는 쪽으로 봐야 돼요. 그게 사실은 케인지안의 핵심 이론이거든요. 유효 수요라는 거. 유효 수요. 그게 케인지안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잘 못하니까 위기가 났을 때 주로 해요. 위기가 났을 때 좀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좀 보조를 해줘서 지금 미국이 하는 방식. 지금 미국이 하는 케인지안이죠. 우리도 뭐 그러고 있죠. 자본주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걸로 빵을 사 먹게 해. 그래서 그러면 빵집 주인도 잘 살게 되고 빵집에서 사람도 고용하게 되고 밀가루 소비도 늘어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케인지안인데 지금 중국의 공동부유는 약간 저 하는 거 보면 처음에 뭐야 저 사람들 공산당이야? 그런데 보니 공산당이더라고요. 그렇죠.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책을 이거를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일단 이게 거품이 생기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상을 이걸 잡으려고 하다가 이걸 너무 세게 잡으면 이게 폭발해버리고 살살 잡아야 되는 근데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중국은 이걸 인위적으로 그냥 탑다운으로 그냥 잡아버리더라고요. 시장에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정책으로 해가지고 야 부동산 돈 막아 해서 망개지잖아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그걸 못해요.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 그쪽으로 돈이 가는 것도 안 좋지만은 이쪽에 돈줄을 막으려면 전체 돈줄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돈줄을 막으려면 이 논밭에 있는 농부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막 세게 하기도 어렵고 이러는데 지금 중국은 뭐냐 하면 그냥 이쪽만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딱 선택해서 우리는 못하죠. 그렇죠.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못하니까 근데 공산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근데 중국도 이렇게 하면 이쪽이 무너지면서 근데 이쪽이 무너지는 거는 미래의 그
거품 문제라든지 부를 위해서는 이게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쪽에 부동산 비용이 낮아진다는 거는 앞으로도 좋아지는 거고 한 건데, 근데 잡은데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는 전체 경제가 나빠질 거예요. 그렇죠. 좀 일시적으로라도. 일시적으로 나빠져요.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걸 어떻게 해결하나 보니까 그거를 부자들 돈을 막 뺏어가 공상당해 완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막 내고, 대기업들이 돈을 내잖아요. 막 뭐를 위해 국가를 위해서 가져와 할거 막 내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 농부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들을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망가뜨리고 이거를 그 수선하는 거를 동시에 지금 하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적어도 이 거품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빵 터지는 것보다는 지금 이 행위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상당히 내 입장에서는 주식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큰 리스크가 좀 상쇄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 그런 어떤 위기에 흔들리면 뭐 같이 네. 우리도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러면 예. 지금 중국의 뭐 위기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부채 문제도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된다든가 미국에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네. 뭐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 뭐 1년, 2년, 3년 단기채로 계속 롤오버 하던 것들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뭐 어려워지게 되고 네. 그 트리거가 헝다그룹 이 부동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네. 이런 어떤 그 중국 경제 위기론 이거는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일단 사라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라진 거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빠른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그 목표에 가까운 해결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 이 정도면 잘하면 이거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잘 해결될. 예, 그런 생각을 할 정도고요. 왜냐하면 딱 그걸 뭐라 하냐면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고 싶은 걸 무너뜨리면서 부동산만. 예, 여기에 연계되는 그런 충격들은 어디서 돈을 뺏어서 보조를 해주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이런 지금 저는 액션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쪽이 무너지는 게 순간적으로는 다 좀 안 좋을 수 있지만은 이쪽도 돈이 아까 말한 그 연봉 1,000만 원 이하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거거든요. 네. 예,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소비를 더 하기 시작해요. 소비를 뭐 이제는 쓰지도 못한 컵도 쓰게 되고 칫솔도 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수요가 느는 거죠. 그 소비가 늘면 그 부분은 또 경제가 성장이 커지는 거죠. 예, 커지는 거고 그거를 잘 이제 유심히 잘 지켜보면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 중국에 그런 물건들을 수출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예, 그런 거 관심은 화장품은 아닌가요? 요즘 화장품이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에 누가 뭘 팔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몰라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일상 소비재. 예, 그러니까 중국의 서민들이 잘 못 사는 서민들이 뭔가 소비하기 시작하는 이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뭔가를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것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부동산 문제, 어쨌든 이제 부동산 그 분야 네네. 한시적이긴 하지만 네. 그 부분은 엄청 크게 이제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네네네. 길은 열린 거고 트리거는 이제 땡긴 거고 네. 어느 순간 이제 큰 충격이 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일시적이라도 전체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중국이 네. 그때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요? 좋은 산업들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에서는 그 주가가 와르르 같이 무너져 준다면 네. 당연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는 그 가능성도 좀 있고요. 예. 그러나 만약에 그 중국 부동산이 이제 좀 더 이제 심각한 어떤 뉴스들이 나오겠죠. 이제 네네네. 뭔가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이제 중국의 주가 혹은 뭐 한국의 주가도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같이. 그럴 때가 오히려 급락의 어떤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무조건 더 주식을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이게 급락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한국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한국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쪽은 망가뜨리고
지금 이쪽을 동시에는 살리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향이 높은데 여기는 인위적으로 공산당 정책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쪽은 무너지고 있는데 한편 또 좋아지는 쪽도 있을 가능성이 이제 저는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동산 부분에서 부동산은 안 좋지만은 다른 쪽으로는 또 돈을 뺏어서 지금 그쪽으로 다른 경제 파트 섹터들은 예. 그런데 부동산만 놓고 보면 네. 그쪽에 이렇게 무너지면 한국의 부동산은 좀 한국도 예를 들면 거품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예, 지금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모두 지금 사실은 그 금통이라든지 연준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지금 부동산 문제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문제가 지금 싸워서 테이퍼링을 하니 많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너무 빨리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미국도 그 문제가 있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일단은 또 저는 전 세계의 상당한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이었잖아요. 가서 막 사들여가지고. 네네. 네, 그런 거였는데 일단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돈은 거의 이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게 그런 것들이 많았던 나라들은 아마 더 큰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을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그 중국 쪽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다 보니 네. 신흥국 위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나오는 뉴스 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 뭐 금리를 6%가 뭐 7%대로 뭐 올렸다 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뭐 여러 차례 걸쳐서 올리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걸 잡으려고 외국 자금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신흥국 위기 뭐 중국 위기가 됐든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터지지는 않을까요? 신흥국발 위기들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중국발. 네. 중국이 우리가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위기 때 아니면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직전 그 80년대 말 그 거품 때 그때처럼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빵 터졌을 경우 그럴 경우는 저는 지금 앞으로 뭐 브라질이건 뭐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한 건데 지금의 액션은 그 가능성을 지금 낮추는 쪽으로 지금 액션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저런 방법이 있었네. 저 공산당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해법인데 거기서는 하고 있으니 조금 뭐 우리 일은 아니지만은 좀 약간 가슴을 썰어내린다. 좀 그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신흥국 위기도 어느 정도 누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이번에 정책들은 진짜로 한다면, 진짜로 저걸 계속 진행을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때까지 수술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여파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죠. 네. 지금 요즘 그 미래 시대를 바꾸는 산업이라고 그래서 뭐 전기차가 뭐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니까 2차 전지 뭐 아니면 또 제2의 인터넷, 메타버스 뭐 이런 식의 막 화두들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트렌드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큰 데다가 투자하는 것도 가치 투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 투자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헷갈리더라고요. 네. 가치 투자자는 성장주 투자 못 하나? 저도 알아요. 저는 지금 면을 뽑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분명히 저쪽으로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갈 것이다. 저쪽에 부패가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짜장면도 먹으러 올 거야. 이쪽을 열심히 하면 짜장면 먹으러 와서 나는 계속 돈을 벌 거야라는 이제 아직은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쪽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 조금 그러면 수십 년 전으로 가서 지금 앞으로는 핸드폰의 시대가 될 거야. 핸드폰이 없을 때 그렇죠. 핸드폰의 시대가 될 거야라고 했을 때 대표님은 1번 삼성, 2번 애플, 3번 모토로라. 모토로라 사면 망했는데. 뭘 샀을 것 같아요?
애플을 사야죠. 애플을 사야 되지만 그때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삼성을 사야지. 삼성. 예, 근데 그때는 삼성도 뭐 모토로라를 살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모토로라가 모두 대세였죠. 그 다음에 에릭슨, 막 이런 정도. 그렇죠. 노키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모토로라, 노키아 다 사라졌죠. 그런 식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핸드폰 시대가 오는 건 맞아. 맞아요. 근데 내가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할 때 모토로라처럼 되면 어쩌지? 그렇지. 예. 정말 그때 모토로라 그 호두도 깨먹을 수 있는 그 워키토키 같은 무전기 같은 그게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세계 100만 원, 최초로 200만 원대 막 이런 거. 예, 그다음에 그 스타텍 레이저 폰인가 나왔을 때 그 디자인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저도 팬이었거든요. 모토로라. 하지만 투자는 하지 않죠. 예. 인터넷 세상에서도 야후 뭐 많았죠. 네. 에스케이프. 네. 그러나 결국 사라진 기업들도 엄청 많아진 것처럼 네. 지금 이런 초창기에서는 지켜보고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네. 투자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워렌 버핏도 처음에 애플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죠. 네. 처음에는 그때는 뭐 연구 개발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뭐 컴퓨터 하나 잘못 개발하면 와르륵 무너질 수 있는 애플이었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돈을 쌓아서 이제는 뭐 신제품 개발해서 좀 잘못돼도 그냥 애플은 돈을 계속 버는 그런 기업이 되니까 그때부터 워렌 버핏은 애플을 막 산 거죠. 예. 그래서 좀 이 투자라는 게 너무 앞을 내다보고 하려는 게 예, 좀 저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학교 수업에 어떤 수업이 있냐 하면 직접 학생들하고 모여서 내년도 전망 그리고 내년도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 종목 분석. 그래서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하우스 뷰, 뭐 졸업 작품 같은 그런 거 하우스 뷰, 애뉴얼 리포트 이런 걸 만드는 작업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옛날에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두 명의 그 유명한 그 스님이 있었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있었다. 그런데 같이 중국으로 가다가 의상대사는 중국으로 가서 계속 중국에 공부를 했고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마시고는 이게 다 내 속에 있네. 이 모든 진리는 내 여기 있네 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두 분 다 성공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쪽의 투자 원칙과 방식은 원효대사의 것과 좀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좀 무조건 의상대사처럼 중국도 가고,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런 투자가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투자의 상당 부분은 마음 속에서 결정을 해주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요 정도 눈에 보이는 요 정도 투자.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정말 다가오는 조금 더 이제 지나면 이제 그때 시점에 맞는 승자를 분간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또 승자에게 하는 투자.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너무 빨리 그걸 예측하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경우 그런 투자가 맞다는 거죠. 네. 하지만 요즘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소액으로라도 너무 소외되고 있으니까 이 대형주 가지신 분들이 그냥 단기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런 인기주들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이제 좀 하는 게 요즘 하나의 그 유행처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자의 자세, 투자자의 마인드가 좀 이렇게 희미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서 교수님 덕분에 다시 한번 투자자가 가져야 되는 어떤 이런 확고한 가치관,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죄송스럽지만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고 이렇게 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도움이 전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제대로 나의 재산의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을 내 재산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주식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제 드리는 말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리라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서준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